아프리카 국가들은 엄청난 노력에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석유와 함께 급상승하던 나이지리아 경제도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과 원유 절도로 인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잔뜩 받았던 앙골라 또한 높은 부채 비율과 유가 하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아프리카 경제 강국들의 부진한 모습으로 인해 상승하던 아프리카 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수렁에 빠진 아프리카 내에서도 묵묵히 빠른 성장을 이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는 현재 지속해서 5%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200에 불과했던 케냐의 1인당 GDP 또한 현재 약 $2,000로 불과 30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했던 이 케냐가 어떻게 동아프리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케냐 하면 마라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올림픽이나 마라톤 대회를 열면 항상 1등은 케냐 선수고 그 선수의 기록을 깨고 다음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선수 또한 같은 케냐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케냐는 마라톤만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먼저 케냐의 지리적 이점이 현재 케냐 경제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케냐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죠. 게다가 동쪽은 전부 인도양, 즉 바다인데요. 그러다 보니 케냐는 아주 오래전인 약 2세기경부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페르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중요한 해상 교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몬바사와 말린디와 같은 케냐의 항구 도시들은 동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무역 관문 역할을 하며 동아프리카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도 주요 수출입 경로였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렇듯 케냐는 과거부터 항구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 왕성한 교류를 이어가며 경제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점은 케냐로 하여금 동아프리카의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열어주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UN 산하기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육지에 둘러싸인 국가들은 경제적인 성과가 더 낮은 경향이 있는 반면 해안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연결을 통해 경제적으로 윤택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다가 주는 경제적 이점이 엄청난데요. 케냐는 최근까지도 중국과 인도와 같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아프리카 대륙 내부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무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항구들이 조만간 잠길 수도 있다는 소식은 케냐와 같은 동아프리카 지역 항구들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지구 표면의 10%를 차지하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서부 해안은 대체로 낮고 평평한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특히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와 같은 국가들은 지대가 해수면과 거의 비슷하거나 10m 미만의 높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실제로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 2019년에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0억 달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점점 상승하는 해수면으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지금 서부 아프리카의 항구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상황이죠. 반면 동아프리카의 해안지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동아프리카의 해안지대는 서아프리카의 해안지대보다 지대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케냐에는 케냐 땅을 가로지르는 대지구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지구대는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 생성된 큰 균열지대로서 이 균열지대에 따라 여러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를 따라 발달한 대지구대는 고원, 산맥, 깊은 계곡, 큰 호수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대체로 해안선 근처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대와 고원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케냐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킬리만자로와 케냐산도 존재하기 때문에 케냐 해안지대의 높이는 서쪽 항구 도시들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동부 해안지대의 높이가 점점 잠기고 있는 서부 해안지대보다 높다 보니 앞으로 대아프리카 무역에 있어서 케냐 항구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해안지대와 무역에서의 이점 말고도 사실 케냐는 지리적 측면에서 아주 의외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양한 농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아프리카는 사막도 많고 날씨도 너무 더울 뿐만 아니라 토양의 질마저 좋지 않다 보니 농사를 짓기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업이 발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케냐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마냥 덥기만 한 곳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케냐는 다양한 기후가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기후를 따라 농작물 또한 다양하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특히 케냐의 고원지대에서는 차, 커피와 같은 고가의 수출 작물이 무척 잘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현재 케냐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너무 다행히도 케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르게 비교적 비옥한 토양과 강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케냐 전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빅토리아호 주변 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토양과 충분한 강수량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 지역에서 곡물, 사탕수수, 채소 등 다양한 작물들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빅토리아호라는 거대한 호수도 바로 옆에 있으니 농업용수 걱정할 필요도 없는 상황. 이렇듯 케냐의 다양한 지리적 요소들은 케냐가 동아프리카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일에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 요소 말고도 케냐는 아프리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바로 기술과 혁신 분야입니다. 알고 보니 케냐는 급격히 성장하는 기술 및 혁신 산업 덕분에 세계적으로 혁신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실리콘 사바나인데요. 미국의 IT 혁신지인 실리콘밸리를 빗댄 별명이긴 하지만 그만큼 케냐는 현재 기술 혁신으로 뜨거운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케냐의 이러한 기술 혁신의 비결로 모바일 금융의 발달을 꼽고 있는데요. 케냐는 지금 모바일 결제 및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엠페사입니다. 엠페사는 2007년 케냐의 주요 통신 회사인 사파리콤에 의해 도입된 모바일 기반의 송금 및 결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케냐 국민들로부터 빠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만한 게 이 엠페사 서비스는 일단 송금 및 결제를 위한 은행 계좌가 필요 없거든요. 사용자는 그저 가까운 엠페사 대리점을 방문한 후 휴대전화 번호를 기반으로 한 엠페사 계정을 만들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엠페사 계정에 입금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리점 직원이 핸드폰 번호로 그 돈을 송금하고 사용자의 엠페사 계정에 즉시 반영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듯 은행 계좌가 필요 없다는 점이 케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은행 지점이나 ATM 같은 금융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특히 농촌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서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보다 계좌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케냐 국민의 단 24%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죠. 게다가 케냐는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 하루 벌어 하루 살다 보니 금융에 대한 지식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엠페사가 은행 계좌가 필수 조건인 서비스였다면 아마 지금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서히 케냐를 장악하기 시작한 엠페사는 국민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국민들은 이제 단순 송금과 출금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결제 또한 엠페사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국민들은 돈이 생기면 엠페사를 통해 저축을 하여 목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엠페사를 통해 소액 대출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엠페사는 케냐에서 거의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리고 케냐 국민들 중 이러한 엠페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케냐의 빈곤층입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머니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가정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이나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고 해요. 이는 가난한 가정이 엠페사를 사용하면서 가정의 돈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간편하게 저축도 하면서 소득 중 일부를 모으도록 장려하기 때문인데요. 2016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케냐의 모바일 금융 접근성이 증가하여 약 2%에 해당하는 극빈층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죠. 이렇듯 엠페사는 개발도상국 금융 서비스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케냐 국민의 무려 70%가 이 엠페사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엠페사는 케냐 총 GDP의 무려 6%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엠페사가 케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마이너스 통장 서비스인 플리자와 해외 송금 서비스인 엠페사 글로벌을 도입하며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는 케냐의 혁신 산업을 기회로 보았던 해외 기업들이 수도인 나이로비에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대 IT 기업들이 나이로비에 지역 본부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IBM은 나이로비에 연구소까지 설립하는 등 케냐는 아프리카 혁신 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케냐가 이렇게 혁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있었던 아주 든든한 기반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기반으로 케냐의 풍부한 젊은 인구를 꼽고 있어요. 알고 보니 케냐의 인구 중 무려 약 80%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즉 케냐의 인구 약 5,300만 명 중 약 4,200만 명이 젊은 층이란 얘기예요. 정말 엄청난 비율이죠.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게다가 케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기술 개발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수많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어렸을 적부터 IT 기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교육된 젊은 층과 케냐의 인터넷 접근성 증가가 만나면서 케냐의 혁신 산업은 그야말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는데요. 케냐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엠페사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곧바로 설치하고 실생활에 활용했고요. 이러한 경향은 케냐 내의 새로운 기술의 빠른 도입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냐의 이 젊은 층들이 꼭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IT 기술에 익숙하고 교육을 잘 받은 이들은 케냐의 혁신 기업들에 있어서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도 한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케냐에는 이미 기술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이 기업들에 있어 케냐의 노동시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넘쳐나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어렸을 적부터 IT 교육을 받은 젊은 인재들이 넘쳐나니까요. 그래서 현재 케냐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케냐 젊은 세대들의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케냐의 젊은 세대들이 꼭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 기술과 뜻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영상의 자료를 보시면 최근 케냐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런 걸 보았을 때 케냐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기업으로의 취업뿐만 아니라 직접 스타트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케냐의 젊은 인재들은 직원으로서든 사업가로서든지 간에 케냐의 혁신 산업 최전선에서 새로운 서비스, 제품, 솔루션 등을 개발하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케냐의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며 케냐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펴본 케냐 경제의 성장 요인들 말고도 케냐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부패와 부채 때문인데요. 국제 투명성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 부패의 인식 수준을 국가별로 평가한 지수에서 케냐는 180개국 중 무려 12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국가의 경제활동 자유도를 보여주는 경제 자유지수에서조차 케냐는 176개국 중 12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케냐는 부패한 정부를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케냐 정부의 고위층은 아직도 많은 부패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00년대 초에는 앵그로 리싱 스캔들이라고 부르는 초대형 부패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케냐 정부가 영국의 앵글로 리스 파이낸스라는 회사와 보안 시스템, 여권 발급 시스템, 군사 장비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 그 회사는 케냐 고위 관리와 관련된 가상의 회사로 밝혀졌고요. 케냐는 계약상의 물건을 하나도 받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만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의 추정에 따르면 당시에 이렇게 횡령한 금액만 따졌을 때 약 1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케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의 스캔들인데, 심지어 이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 이후에도 관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 사건은 대중의 시선에서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케냐에는 크고 작은 부패 스캔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패는 케냐 정부의 경제 발전에 있어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점점 증가하는 부채 또한 케냐 정부의 걱정거리인데요. 영상의 차트에서처럼 최근 들어 케냐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2011년도까지만 해도 30%대였던 부채 비율이 2020년대 들어 거의 70%까지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케냐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된 건 전부 교통, 에너지, 그리고 수자원과 같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케냐 정부의 막대한 투자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무리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자금을 활용한 것이 부채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 증가는 최근 고갈되어가는 케냐의 외화 보유고 상황과 맞물리면서 케냐의 경제 전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신흥 강자 케냐의 경제 성장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무역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아프리카의 혁신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점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는 별명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케냐가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딛고 아프리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